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선생님들. 자, 아까 이제 신멜더스주의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기타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의 이제 상대적 과잉 인구론. 지금까지 출제된 적 없고 확률 낮은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굳이 이제 이걸 낸다면 얘가 뭐냐 이거예요. 상대적 과잉 인구라는 건 뭐냐? 바로 실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인구 문제는 실업자가 양산되는 게 인구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업자 양산이 문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방금 얘기했던 내용 고용 불안정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인구 문제로 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걸 구조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고용 불안정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자본가가 기업주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용 불안정 상태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바로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금을 적게 주고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이제 적은 임금이라도 내가 실업자 되는 것보다는 적은 임금을 받더라도 일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는 얘기죠. 이해 가나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런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 실업자 양산을 결국은 인구 문제로 본 겁니다. 됐죠, 선생님들? 자, 그래서 굳이 뭐 나온다면 상대적 과잉 인구의 뭐냐, 이게 뭘 의미하는가, 이 정도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풍요주의는 뭐냐면은 이제 지금까지 봤을 때 이제 멜더스는 인구가 증가하는 걸 어떻게 본 거예요?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근데 풍요주의는 인구 증가를 어떻게 봤다는 겁니까?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제 기술 혁신의 원동력이 된다. 왜 그렇다? 인구가 증가하면 어떻습니까? 식량 부족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그 문제를 식량 부족하면 그냥 아유 이제 숙명제 받아들여야지 어쩔 수 없다 굶어야겠구나 이게 아니라 이런 식량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라는 거야. 그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됐다는 거니? 기술 혁신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게 풍요주의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인구 증가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2 인구 분포와 인구 구조입니다. 자, 이제 프린트 11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제된 주제를 한번 개요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지리적 인구 밀도가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합계 출산율이 나왔었고요. 성비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인구 부양비 또한 이제 주관식일 때 이미 출제가 됐었습니다, 선생님들. 자, 그 다음에 기본반에 배운 건 뭐냐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합계 출산율부터 성비까지의 주요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자, 심화반에서는 여기에 플러스로 인구 밀도의 종류 3가지를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구 접근도라든가 인구 중심 같은 인구 분포를 측정하는 그러한 지표들을 추가적으로 배울 겁니다. 자, 한번 갑시다 이제. 자, 먼저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자연적 요인이 있고 인문적 요인이 있다.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연적 요인 같은 경우 뭡니까? 온대 기후 지역일수록 어떻다? 인구 밀도가 높겠죠. 한대 기후 지역보다는요. 그 다음에 자, 지형적으로 평야나 하천 유역이 산지 지역보다는 인구 밀도가 높겠죠. 어려운 얘기 아닐 겁니다. 자, 인문적 요인 뭐 역시 참조하시고요, 선생님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나올 만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인구 분포의 측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통계적 인구 밀도죠. 자, 이거는 뭡니까? 이제 보게 되면 면적분의 인구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인구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뭡니까? 경제력이에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인구가 어떻다? 많다. 이 논리란 말이야. 근데 이 통계적 인구 밀도는 지역의 인구 지지력, 다른 말로 뭐야? 경제력을 반영하지 못해요. 이걸 나타내지 못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지리적 인구 밀도와 경제적 인구 밀도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리적 인구 밀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시다시피 자, 이제 경제력을 좀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때 면적을 어떻게 되는 거죠? 경지 면적분의 인구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통계적 인구 밀도보다는 그래도 경제력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요. 그러나 이거는 뭐냐면 현대의 선진국들의 경제력은 반영이 안 돼요. 왜? 이거 농업을 반영하는 거잖아. 경제 면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산업사회하고 관련이 산업사회의 경제력을 나타내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뭐야? 경제적 인구 밀도예요. 그래서 얘는 뭡니까? 생산성 분의 인구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이제 여기까지 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이제 제 생각엔 뭐또 나올 건 없을 것 같아요. 경제적 인구 밀도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지리적 인구 밀도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진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것도 그냥 뭡니까? 인구 접근도, 인구 중심 역시 그냥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구 분포를 측정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인구 분포라는 거는 인구 개체들 간의 평균거리입니다. 사람들 간의 평균거리예요. 그래서 인구 접근도가 높으면 결국은 인구가 적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 인구 접근도라는 건 뭐라고 해서 사람들 간의 평균거리야. 그러니까 인구 접근도가 높다는 것은 평균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높다, 길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인구가 적다라는 의미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 인구 중심은 뭡니까? 일종의 무게 중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얘네가 만약에 이제 미쳐서 나온다면 인구 접근도 가지고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인구 접근도가 이제 감소했다, 증가했다의 의미가 뭐냐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접근도가 증가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됐어요? 그 다음에 인구 중심, 요거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교재에도 있듯이 미국에서 어떻습니까? 뭐 이제 세계주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미국에서 무게 중심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만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인구 중심점이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하고 있다. 왜? 이거죠. 왜 이동했니? 그럼 결국 뭐가 됐다는 겁니까? 이쪽 일대의 인구가 증가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 이유는 뭡니까? 말로 하게 되면 첫 번째는 뭡니까? 썬벨트.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남부나 아니면 서부 지역에 공업지대가 발달하면서 인구가 썬벨트 지역으로 유입되는 거죠. 됐습니까? 또 하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뭡니까? 이제 뭐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라틴계 사람들이 히스패닉이 어느 쪽으로 이제 미국의 서부 쪽으로 많이 가죠. 뭐 이런 이유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온다면 이 정도 수준일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구 구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미 어떻습니까? 합계 출산율은 재작년인가요? 이 개념이 나왔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얘는 이미 나왔고 여성 한 명이 이제 가임기가 또 출산한 평균 자녀의 수를 말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게 나왔고 이미 나왔고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봅시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게 사회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 한때 우리 선생님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이제 가족 규모에 대한 이제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농업 중심 사회에서는 대가족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대가족이 이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농업 중심 사회에서는 아시다시피 자녀는 뭡니까? 자녀는 노동력의 재생산이죠. 자녀는 노동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출산율이 높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냐면 선생님 이걸 경제적 요인이라고 보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개론서에서는 이러한 이제 뭐냐면 자녀는 노동력이다라는 것을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으로 분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왜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을 받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겁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아니고요. 자, 왜 경제적 요인은요. 요거만 따지면 안 되고 얘랑 같이 따지는 거야. 비용과 같이 따진다고. 근데 여기서는 뭐냐? 이건 자녀에 대한 뭡니까?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자녀는 노동력이야 라는 거잖아. 이게 아니? 근데 경제적 요인은 뭐냐면 자녀는 노동력은 맞는데 근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자녀를 키우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그럼 어떻게 본다는 거냐? 비록 자녀가 노동력을 할지라도 어떻다는 거야? 출산율은 낮아진다 이 얘기야. 됐어요? 그래서 경제적 요인은 당연히 자녀의 효용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효용성과 비용을 같이 따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면 그러면 뭐가 됐다? 당연히 출산율은 낮아진다 뭐 이런 얘기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직접 비용, 기회 비용, 심리적 비용은 다 무슨 얘기인지는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선생님들. 이거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체 출산율. 자, 이제 요거는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요. 대체 출산율은 자, 뭐냐면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을 말해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위한 출산율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요. 2.1명이라고 봐요. 합계 출산율이 2.1명일 때를 대체 출산율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제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하고 엄마 밑에 이제 자녀가 생기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아빠 엄마가 돌아가실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자녀가 최소한 2명은 돼야지만 아빠 엄마가 돌아가셔도 유지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자녀 왜 여기에 0.1이 붙었냐? 아시다시피 이 애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비. 그래서 이렇게 0.1이 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체 출산의 정의는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유아 사망률이 높은 개도국이 이제 선진국보다는 대체 출산율이 그래서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지금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유는 뭐다? 유아 사망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다. 됐죠?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위에 거보다는 여기서 합계 출산율이 출제가 됐으니까 대체 출산율도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연령별 인구 구조입니다. 자, 이건 여러 번 출제됐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정의 보시고요. 정의는 자, 뭡니까? 생산 연령층의 인구와 비생산 연령층 인구의 비율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인구 부양비입니다. 됐죠? 이때 그러니까 비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비용, 돈을 뜻하는 게 아니라 비율을 뜻하는 거예요. 비율을.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단락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아시겠지만 청장년층의 비중이 높을수록 총부양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총부양비는 뭡니까? 청장년층분의 유소년층 플러스 노년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총부양비니까 그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뭡니까? 얘네들은 비율이니까 얘 세 개의 합은 뭡니까? 100%가 될 거 아닙니까? 비율이니까 청장년층의 비율, 분의 유소년층 비율 플러스 노년층 비율이니까. 그래서 분모가 이제 증가하면 필연적으로 분산은 떨어지게 되겠죠. 합은 100%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총부양비와 청장년층은 반비례 관계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런 얘기가 한 번 더 이제 재탕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구 부양비가 동일하면
뭐가 되냐면 개발도상국의 이제 그것보다 선진국이 훨씬 적다. 반대로 개도국의 인구 부양비가 동일하다면 개발도상국의 총장년층이 느끼는 부양 부담이 더 크다는 얘기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인구 부양비는 똑같아요. 청장년층의 비율과 이제 이런 수식은 똑같은데 왜 그러냐면 현실 속에서 보게 되면 개도국은 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 이제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들? 출산율 높은데 출산율 높고 그 다음에 뭐야? 사망률도 높죠. 그러니까 이제 보게 되면 자 이거죠. 개도국은 유소년층은 많은데 노년층은 어떻다는 겁니까, 선생님들? 적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런데 선진국은 반대가 되겠죠.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유소년층은 적은데 노년층은 어떻다는 거야, 선생님들? 많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다? 자, 선진국에서는 노년층이 많은데 여기를 누가 담당한다? 정부가 이제 뭡니까? 부담을 해준다는 거죠.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나요, 선생님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장년층이 느끼는 부양 부담은 어디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개발도상국이 클 수밖에 없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냐면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정도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거야. 결국은 이 내용이 제시가 될 것이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됐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써라. 뭐 이런 게 이제 뭐냐면 한 번쯤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인구 부양비에 대한 개념 정리 끝났습니다, 선생님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고령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노령화 지수, 중위 연령, 자 이러한 개념들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는 아시겠죠? 교과서에도 있는 거니까요. 성비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됐죠? 자, 이 정도는 선생님 다 하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은 테마 2의 인구 분포와 인구 구조까지 끝이 났고요. 이제 인구 이동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로 따지면은 12쪽입니다, 선생님들. 먼저 출제 주제를 좀 보게 되면요, 객관식일 때 미국의 인구 이동 관련된 게 나왔었고요. 역시 객관식일 때 젤린스키 이론도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으로 바뀌면서 리의 배출 흡입 요인 모델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온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반에서는 인구 이동의 유형. 물론 여기에서 조금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뭡니까 난민과 관련된 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주관식일 때. 그래서 이제 이동 기간에 따라서, 이동 의사에 따라서, 이동 목적에 따라서 인구 이동을 분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구 이동의 이론, 이 세 가지를 이제 기본반에 배웠고요. 자, 심화 개념에서는 인구 이동의 전통 이론을 한번 보고요. 확률은 낮습니다. 피터슨 이론 배울 것이고, 트랜스 이주, 그 다음에 이제 유럽과 미국의 인구 이동 사례를 좀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중요하죠? 중요한데 따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중요하지만 따로 설명 안 하고 사례 봅시다. 자, 강제 이동의 사례는 아프리카 노예의 이동도 있지만 난민의 이동도 뭐가 된다? 강제 이동에 들어간다. 그렇죠? 자, 요거는 뭡니까? 이제 재작년 2차 시험에서도 2차 수업 실현에서도 나왔던 거야. 그래서요. 요 내용이 2차 수업 실현할 때도. 그래서 이제 다 알 거라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동 목적에 따라서 경제적 목적, 정치적 목적, 종교적 목적이 있습니다. 난민의 이동은요. 난민 이동은 어디에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제 정치적 목적에 들어갑니다. 됐죠? 그 다음에 종교적 목적이란 건 뭐냐면 어떤 진짜 종교의 자유라든가 이거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의 이주와 성지순례하는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종교적 목적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뭐 다시 알겠지만 이 난민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종교 갈등 때문에 난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착각해서 종교적 목적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 목적이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라는 게 뭐냐면 한정된 뭡니까? 자원을 뭐 한다는 겁니까? 이제 적절하게 분배하는 게 정치 목적이라고 해요. 정치학에서. 근데 갑자기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자, 한정된 이제 뭡니까? 이제 자원이란 게 결국 뭐냐면 이 종교에서 다양한 종교가 있을 때 얘네들이 나름대로 뭡니까? 이제 보게 되면은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종교들 간에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한정된 자원이 제대로 분배가 안 됐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종교 갈등 또한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한정된 자원에 대한 분배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정치적 이유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교 갈등 자체도 이제 결국은 한정된 자원, 그 한정된 자원이 뭡니까? 실제로 뭐 경제적인 자원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뭡니까? 이제 종교에 대한 이제 어떤 이제 그 지지 기반 아니면 이제 지원 이거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적절하게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갈등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 목적으로 분류합니다. 됐죠, 선생님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인구 이동 이론의 전통 이론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작년 교재에는 이제 이전 교재는 없는 건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뭐냐면 라벤스타인이라는 학자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인구 이동량과 인구 거리 간의 관계를 규명했어요. 무슨 관계예요, 선생님들? 반비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멀면 이동량은 어떻다? 적을 거 아닙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제 지프라는 학자가 이제 중력 모델을 가지고 얘기해요. 자, 중력 모델도 똑같죠. 라벤스타인 얘기한 건 똑같습니다. 중력 모델은 뭡니까? 자, 두 지역에 이제 뭡니까? 이제 A란 지역이 있고 B란 지역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다시 A란 지역이 있고 B란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거리예요. 그래서 두 지역의 거리에는 어떻습니까? 반비례하겠죠. 그래서 만유인력이라는 그 과학적 개념을 그대로 갖고 와서 두 지역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분모로 가겠죠. 그 다음에 두 지역의 인구에 비례한다. 이런 게 바로 중력 모델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이제 인구 두 지역의 인구에 비례한다. 뭐가? 이동량이. 인구가 많을수록 이동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대신에 거리에는 뭐 한다? 반비례한다. 이 얘기죠. 자,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중력 모델입니다.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낮아요. 진짜 올바 이루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냐면 인구 이제 거리와 이동 거리와 그다음에 인구수, 인구 규모를 강조한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스토퍼라는 학자가 뭐를 이제 뭐냐면 어떤 개념을 이제 제시하냐면 간섭기회라는 걸 제시해요. 간섭기회. 자, 그래서 간섭기회를 개입기회, 개재기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섭기회가 뭐냐면 이동량이라는 게 결국은 뭐가 되냐면 거리에 영향을 받는 거죠. 기존 이론은 거리가 길수록 이동량은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리가 길수록 이동량은 감소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간섭기회 수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선생님들. 자, 여기가 서울이에요. 여기가 부산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전도 있고요, 선생님들. 여기에 뭐냐면 대구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력 모델에 근거해서 서울과 부산의 인구 이동량을 계산하면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바로 이제 서울의 인구와 부산의 인구를 곱하고 서울과 부산의 절대적 거리의 제곱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그렇게 중력 모델로 구한 양을 보니까 실제 이동량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에서 이동할 때 여기에 대전이라든가 대구 같은 또 이제 그 대도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 사이에서의 인구 이동이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일부가 이쪽에서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안 가고 대전이나 대구까지 이동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래서 요 대전, 대구 요거를 갖다 뭐로 보는 거야? 간섭 기회로 본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래서 확률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미쳐서 한 번 더 내겠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요거 간섭기회 정도가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 확률은 없다. 됐습니까? 근데 이런 전통 이론의 그 단점이 뭐냐면 전부 다 어떻게 수식을 인구 이동량만 분석해요. 그러니까 이동량이 얼마냐. 인구 이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다? 인구수, 거리, 간섭기회 뭐 이런 것들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는 거예요. 누가 왜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인구 이동의 원인 분석이 없어. 왜 이동하는지가 없다고. 이해하시겠어요? 전통 이론 한계는 간단하게 해서 인구 이동의 원인이 없어요. 왜 이동하지? 이게 없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냐면 why 왜 이동해? 인구 이동의 원인을 규명하는 자, 이러한 이제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론의 대표적인 게 바로 피터슨 이론이에요. 됐습니까? 자, 피터슨 이론은 보시게 되면 이거죠. 자, 이제 원시 이동. 왜 이동했다는 겁니까, 선생님들? 원시 이동에서 왜 이동했다?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동했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됐습니까? 흑인이 이동했다. 왜 이동했다? 강제로 이제 뭐냐면은 이주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왜라는 거에 대한 답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해 가나요, 선생님들? 자, 그래서 이제 피터스는 인구 이동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놓고 설명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피터슨 이론에서 글쎄요,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나온 적은 없는데 일단은 나온다면 기본이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이거예요. 일단 기본은 이겁니다. 블랭크예요. 됐어요? 그래서 대중이동이라고 표현해서 피터슨은 연쇄이동이 아니라 그럼 대중이동과 연쇄이동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결국은 본질은 같아. 나타나는 현상은 같단 말이야. 그런데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대중이동은 집단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 다음에 연쇄이동은 루트에 초점이 맞춰진 거야. 이동 경로. 됐습니까, 선생님들? 자, 그래서 피터슨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까? 이제 자유이동은 누가 이동한 거를? 개인이 이동한 거를. 개인의 자유, 이제 의지에 따라서 이동한 거. 대중이동은 누굽니까? 이제 대중, 대규모의 인구 집단이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의 배출 흡입 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요게 뭐가 되겠습니까, 선생님들? 요게 인구 이동의 원인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전통 이론들이 인구 이동량에만 초점을 맞췄지 인구 이동의 발생 원인은 관심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피터슨이나 리라는 학자들의 이론에는 왜 이동했느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점인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얘네들이 뭡니까? 배출료의 흐름이 방금 얘기했듯이 인구 이동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발지의 단점을 그러니까 출발지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걸 배출료이. 도착지에 이러저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구 이동이 발생해.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인구 이동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장애 요인은 이거는 뭡니까? 인구 이동의 원인은 아니죠, 선생님들. 원인은 아닐 거냐. 이건 뭐냐면 인구 이동량을 감소시키는 이제 요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인은 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 자, 개인적 요인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인구 이동을 하는데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인구 이동의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쪽 두 개는 뭐니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개인적 성향이나 장애 요인들은 인구 이동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일 뿐이지. 됐습니까, 선생님들? 이거 자체를 인구 이동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이동 탄력성이 크다라는 것이 이동 탄력성이라는 것이 인구 이동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자, 내가 노량진으로 이동했어. 왜 이동했어? 왜 노량진으로 왜 갔니? 왜 물어봤더니 나는 탄력성이 높아서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인구 이제 이동 탄력성이 높은데 왜 하필 노량진이냐고. 딴 데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리는 원인과 요 위에 건 원인, 밑에 건 원인이 아닙니다. 됐죠?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선생님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비용 편익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이쪽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일단 현실을 볼게요. 현실 속에서 보면은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신고전 경제 이론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역 개발할 때 배웠어요, 선생님들. 여기가 핵심 지역이고 여기가 주변 지역이면 당연히 뭡니까? 인구는 이렇게 주변 지역에서 핵심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꼭 그렇진 않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냐면 핵심 지역에서 주변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파란색으로만 나타나는 뜻이 아니라 파란색도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설명을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설명해서 등장한 게 바로 뭐가 됐다?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냐면 이익이 비용보다 많으면 인구 이동이 발생한다는 거야.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제 핵심 지역을 주변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때 갈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전원 도시 얘기했잖아.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전원주택. 그러니까 내가 나의 편익은 뭐냐면 수려한 자연경관을 선호해요. 자 여기 이동 비용이 있겠죠? 이동 비용이. 그래서 이게 크면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편익이라고 보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편익에는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꼭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만족감도 들어간다는 거야. 내가 만족하면 비용보다 내가 만족하면 어떻게 비용 지불하고 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이제 뭐 저희 와이프는 이걸 이해를 못했는데 저는 그 2주에 한 번씩은 캠핑을 가요. 답사를 빙자한 캠핑을 갑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왜 굳이 돈 내고 가가지고 뭡니까 텐트 치고 그 짓을 왜 하느냐. 굳이. 그럼 나의 뭡니까 만족감 때문에 하는 거죠. 비용보다는 내가 이제 그 캠핑을 하는 것 자체가 텐트 치는 것 자체가 재밌어야 돼. 원래 그렇습니다. 이 텐트 치고 철거하고 이걸 재미없어 힘들어하면은 그럼 캠핑 못하는 거고 그거 자체가 재밌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선생님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젤린스키까지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 다 하진 못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종강을 목적으로 했거든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다음 주에 종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야겠네요. 자, 아무튼 젤린스키의 인구 이동 변천 모델 볼게요. 그러니까 이 젤린스키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한 국가의 인구 변천 단계에 따라서 인구 이동의 총량, 빈도, 유형에도 변화가 발생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국가의 인구 변천 단계라는 게 뭐니? 다산, 다사에서 소산, 소사로 가는 4단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인구 이동에도 일정한 뭐가 존재한다. 패턴이 존재한다.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젤린스키는 5단계를 얘기했는데 4단계까지는 이제 인구 변천 단계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다산, 다사, 다산, 감사, 감산, 소사, 소산, 소사까지 가는 이거는 정확히 일치하는데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5단계죠. 얘는 미래 사회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거 실제로 뭡니까 검증되지 않는 거죠. 말 그대로 미래 사회니까 이건 예측을 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 젤린스키 이론 이 표만 보면은 오늘 수업은 끝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자, 그래서 먼저 다산, 다사 단계에서는요. 결국은 뭐냐면 이때는 인구 이동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2단계 때 볼게요. 다산, 감사예요, 선생님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들? 인구가 어때요? 급증하죠? 됐어요? 인구가 급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구가 급증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결국은 여기까지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농촌 같은 게 농업사회에서는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인구가 늘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식량 부족의 문제 생기지 않겠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뭡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뭡니까? 피터슨이 얘기했던 원시 이동과 유사한 거야. 그래서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얘하고 이제 뭐냐면 어디 갔냐? 얘하고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이거 3단계. 이거 일단 써놓고 합시다. 요거하고는 구별을 해야 돼, 선생님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농촌에서 도시로의 대규모 이동도 이제 뭡니까? 이제 그 일종의 이제 뭡니까? 이거 이제 똑같이 씁시다. 자, 요것도 여기서도 이제 뭡니까? 농촌에서 도시로 가는 거고, 여기서도 농촌에서 도시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2단계 때도 농촌에서 도시로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3단계 때에서도 농촌에서 도시로 가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면 어느 때가 제일 많냐고 보는 거야. 그 양은, 이동량은. 농촌에서 도시로 가는 이동량이 더 많은 건 몇 단계라는 거야? 3단계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개론서에서 이렇게 써있다고 해서 선생님, 이촌양도는 2단계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야. 이미 객관식일 때 출제가 됐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목적이 뭡니까? 여기서는 결국은 이제 이제 농촌에서 어떻습니까? 식량 부족 문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방금 얘기했듯이. 자, 여기에서 인구가 급증하고 그래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이제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고용이 이제 일자리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가든지, 아니면 변경 지역으로 가서 개척을 하든지, 됐습니까? 아니면 해외로 가든지, 이런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국제 이동이 나타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모습이 어디냐면은 1930년대,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예를 든 거야. 간도 개척.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었던 농민들이 1930년대 어떻다는 겁니까? 결국은 농경지 확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일자리가 별로 없는 거야. 먹고 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간도 지방으로 농업 이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결국 뭐가 됐다는 겁니까? 결국 인구가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요게 2단계 때 모습입니다. 다산 감사. 자, 그래서 3단계 때 보시게 되면, 이제 3단계 때 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는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감소했다라는 거를 여기서 이제 뭡니까?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시기는 뭡니까? 시기는 하나의 딱 어떤 1971년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다 그릴게요, 선생님들. 오해하면 안 돼. 이제 요 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길어지네. 1, 2, 3, 4만 합시다. 자, 이 상태에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만 표시할게.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만, 2초 정도만. 그럼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된다고. 이거 어디서 나왔어? 객관식일 때.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점을 찍은 건 몇 단계야? 3단계야. 정점을 찍은 건. 자, 2단계 때 어떠니? 급증하지, 2단계 계속. 그래서 농촌 도시의 대규모 이동이 발생했다 쓰는 거야. 됐니? 그리고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건 몇 단계니 또? 3단계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감소했다는 거야. 이 얘기는 정점을 찍고 감소한다 의미야. 그러니까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나도 썼지만, 개론서에 있기 때문에 했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패턴은 이런 패턴을 보여주겠다. 3단계에서 정점도 찍고 하강도 한다. 이해하냐? 자,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는 뭐냐면 변경지역의 이동이 감소돼요. 왜 그럴까? 이때는 뭐가 되니? 산업화가 되는 거니까. 이미 산업화가 많이 추진되다 보니까 도시로 많이 가니까 그건 이제 변방 개척 구제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로 갑니다. 4단계 농촌의 도시의 인구 이동 큰 폭으로 감소. 4단계 확인돼요? 여기서 얘기했어요. 농촌의 도시로 할 때 4단계 감소하고 있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이 많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든다면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나 신도시로 이동한다든가. 됐냐?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뭡니까? 이제 다산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모습이고, 요건 마지막은 뭐니? 예측인 거죠. 됐니? 자, 그래서 예측은 인구가 감소하는, 아까도 얘기했던 2차 변천 단계, 일부 유럽이 여기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뭐냐면 도시 내 도시 간 이동이 주류다.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예측을 한 거죠. 이해 갑니까, 선생님들? 자, 그래서 이제 젤린스키는 뭐야? 자, 인구 성장 단계에 맞춰서 인구 이동도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난다 라고 얘기한 거야. 됐니?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내가 출제자라고 한다면 나는 어디를 내겠냐면 이쪽을 낼 것 같아요. 이쪽이 훨씬 더 낼 게 많거든. 그러니까 왜 이동했냐 이거야. 왜 이동했냐,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결국 이유는 뭐 어디에 있다는 거니? 여기 있다는 거잖아. 인구가 급증했다는 거지. 그래서 식량 부족이나 일자리 부족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로 변경지역 개척으로 국제 이주로 인구 이동이 발생했다는 거야. 오케이? 됐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